예, 반갑습니다. 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21대 총선 낙선자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매체들은 당선된 분들 21대 총선의 당선인들 중심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당선자 중심으로 조명을 하는데 저희는 하실 말씀이 많은 분은 낙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나 또 고충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낙선하신 분들의 스토리 또 속내를 리얼 토크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코너로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우리 박원석 의원을 박수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네, 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매체에 그 오랜 동안 방송을 한 프로 방송인입니다. 저는 아마 방송인이고, 예, 이름이 박원석 아닙니까? 네. 예, 그 원래 보석은 원석으로부터 나옵니다. 한국 전체의 원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평소에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배라 모셨습니다. 공통된 낙선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먼저 하고 또 이렇게 개별 질문을 좀 해볼게요. 가혹할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왜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진대는 이유가 그죠?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왜 떨어졌죠? 네. 그 사실 이 낙선자 입장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 날부터 지금 이제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떨어졌나? 그러니까 이유가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구나. 사소한 이유들부터 아주 큰 이유들까지. 근데 저는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저희처럼 정의당처럼 소수당의 후보들로서는 총체적인 역부족이었다 이런 생각이 선거 초반부터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선거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구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구도에서부터 정의당이 확연히 밀려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 이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불안 심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느 정치 세력이 또 어느 정부 기관이 어떤 정치인이 안정감을 주는가가 국민들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코로나19가 한참 확산되다가 대구 신천지 사태를 계기로 폭발했었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 효율적으로 대응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가 하루에 10명대로 줄어들면서 그 시점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국가 간에 비교가 되면서 우리의 효율적인 방역 대응과 일종의 이제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이런 게 이제 국민들에게 상당한 안정감을 준 거예요. 월 이제 뭐 글로벌 시각에서 봐도 K 방역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제1야당은 초기부터 우한 폐렴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면서 근거 없는 무슨 뭐 그 중국 책임론을 이 정부가 은폐하려고 한다. 그래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국민한테 안정감을 못 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대패한 데는 저는 이 코로나 위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또 정의당의 후보들은 그 와중에 좀 존재감을 드러내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고 또 비례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바뀌어서 정의당이 어느 정도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위성정당 논란에 휘말리면서 그 기대감이 정의당 욕심론으로 비화가 됐어요. 사실은 정의당이 욕심을 부려서 자기 의석수나 챙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게 아니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했으면은 좀 안정적인 어떤 의석 전망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참여 안 했는데 그 정의당 욕심론이라는 프레임을 결국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도에서 무너지니까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예비 후보 등록 기간부터 시작해서 정의당 후보들 대체로 다 그런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비대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한동안 있어서 그때 이제 좀 더 바닥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못한 아쉬움이 남는데 그건 이제 저만 못한 게 아니고 모두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구도를 깨려면 지역에서 정말 강력한 이슈가 있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 지역 사람, 오랫동안 지역 주민들하고 밀착돼서 네. 우리 지역 사람이고 누구보다 어쨌든 당이 어쨌든 구도가 어쨌든 인물로는 뭐 박아무개다. 근데 이런 선호가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호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원래 거기가 고향이죠. 제가 태어난 출생지고요. 출생지죠. 예. 예, 예. 오랫동안 살았는데 정확히 경기 고양군 고양- 지도면 토당리 선거구로는 고양 을입니다. 을이죠. 예.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 운동이 잘 이렇게 전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메시지를 얘기하든 이게 유권자들한테 잘 전달이 안 되고 또 이게 뭐 개별 후보들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격전지 전국에 그렇죠. 한두 개 이런 예. 데만. 전국 선거보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히려 선거 초반보다 막판에 가니까 사표 심리까지 더해져 가지고 지지율이 줄어들고 표가 빠지는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해서 진 거죠. 뭐 네, 뭐 떨어진 데는 뭐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100만 가지가 있습니다. 네, 된 데도 뭐 이유가 있는 것처럼. 자, 오늘은 뭐 우리 정의당 현재 정책위 의장으로 예, 예.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네. 정책위 의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정 고향을 예. 을 지역에서 이제 낙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공통 질문을 했던 건데요. 나는 왜 떨어졌는가? 근데 일단 정의당이 전반적으로 왜 낙선을 많이 했는지의 반영이기도 해요, 그죠? 네. 예, 또 개별 요인도 또 사실은 있고요. 근데 당과 개별 요인이 중첩돼 있으면서 당 요인이 정의당은 조금 더 커요. 깨놓고 얘기하면 그죠? 네. 예. 뭐 그러나 이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뭐 오류나 한계는 극복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를 리얼 토크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패배자 입장에서 당선된 사람은 왜 당선됐다고 봅니까? 지금 그 지역구에서. 그 저희 지역구의 특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지난 20대 총선 네. 그리고 그 전에 19대 총선 두 번의 총선에서 이게 바뀌었는데요. 당이. 네, 네. 그리고 늘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그 전에는 또 당이 17대에는 또 뭐 야당이었다가 그래서 여기가 이 도농복합 지역이고 표차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20대 총선에서는 900표, 그다음에 19대 총선은 불과 200 몇십 표 차이였을 정도로 그 굉장히 그야말로 박빙 선거구인데 이번에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났어요. 1, 2위 사이에도 거의 뭐 몇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났습니다. 확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요인은 뭐 수도권이 대체로 비슷한데 네. 일단 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완전히 무너진 거고 네. 유권자들의 그 선택지에서 그 바람에 이제 민주당의 여당의 후보들이 아주 유리한 구도 위에서 네. 선거를 치를 수 있었고 네. 이번에 저희 지역도 전략공천을 받은 후보가 네. 와서 한 달 민주당 한준호 후보. 네, 한 달 조금 넘게 선거운동 했나요? 네. 근데도 이제 그 예전 같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이 선거구에서 네, 이 네. 박빙 선거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전략이 저는 그 굉장히 준비됐고 네. 굉장히 그 선거판을 말하자면 장악했다 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후보들 개개인으로 보면 특히 우리 지역의 후보도 그 이전에 이제 의원이 계셨어요. 네. 민주당 의원이. 네. 근데 아프셔가지고 한동안 의정 활동을 못했고 네. 네. 그게 이제 민심 위반의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네, 네. 전략 공천을 통해서 그걸 차단하고 젊은 후보를 네. 그리고 신선한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그런 게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한 거죠.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당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했고 후보의 참신성이 네. 결과적으로 그런 큰 승리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당의 경쟁력, 당의 어떤 전략 구도가 더 비교 우위에 있었고 또 수도권 전반이 그래서 민주당에게 그 우위로 리드해 나가면서 그 전략이 주요한 어떤 흐름으로 사실 갔죠 이제. 근데 표 차이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그랬지만 그 전에 선거 운동을 할 때는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이 정도로 그 1당 2당이 제1야당과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견한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선거 한 하루 이틀 전, 한 이틀 전쯤 되니까 약간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감지가 좀 왔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겠다라는 게 그 후보들로 보면 둘 다 전략 공천돼서 온 후보고 네. 그 나이도 비슷하고 네. 둘 다 처음 총선 출마하는 후보고 네.
그랬는데도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더 일찍 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이게 지역 내에서 유권자들의 반응이라는 게 그닥 이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선거 구도가 확연해지니까 유권자들이 막판에는 조금씩 반응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당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 느낌이 현장에서는 어느 때 오고 또 실제 우리 그 박 의원 지역구에서는 언제 그거를 좀 실감 같은 걸 언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이제 선거 막판에나 돼야 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유권자들이 잘 기색을 안 드러냅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 마스크를 하고 오케이. 선거를 그러니까 치렀죠. 표정도 볼 수 네. 없고 근데 이제 막판에 이제 집중 유세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중 유세. 예. 근데 집중 유세에 어떤 사람들이 그 유세를 지켜보고 나오는지를 보면 그게 이제 그 대충 판도가 보이는데 예. 물론 이제 그 여당에서 뭐 이낙연 선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 유세를 와서 네. 그랬던 탓도 있지만 집중 유세가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하는 거하고 민주당 후보가 하는 거하고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미래통합당은 다 자기 선거운동원들만 모였고 민주당은 그에 반해서 그 지지자들 그 참여 수, 이게 양적 측면이나 이 내용으로 볼 때, 그렇죠.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걸로 봤을 때, 아 이게 이제 뭐 바닥 분위기가 많이 넘어갔구나 이런 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보면 이제 저기 당에서 동원하거나 뭐 이렇게 당에 가까운 사람들, 당원 주위 사람들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민이냐, 선거운동원 점퍼만 입은 사람들만 있으면 그건 이제 조직된 선거운동원들만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지역 주민들도 뒤에 와가지고 서서 구경하고 네. 그런 게 확실히 선거 한 3일, 2, 3일 남겨놓고는 차이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의당 물론 뭐 다른 당도 합법적으로 뭐 그 선거 활동을 한 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장 상황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이제 돈 그죠 이제 그 뭐 재정이라는 게 이제 전체 사람 움직이는 거나 뭐 캠페인 하는 거나 모든 면에서 이제 충당이 되는데 뭐 빚지진 않았어요? 좀 졌죠. 뭐 빚을 어떻게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선거 끝나면 두 가지 빚이 남습니다. 네. 일 진짜 돈 빚. 하나는 은행의 빚이 남고 하나는 이제 마음의 빚이 남죠. 도와준 분들에 대한 은행 빚보다 마음의 빚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민폐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자 이제 내가 뭐 어쨌든 21대 국회에 당선이 됐어. 그러면 뭐 나 박원석 의원은 꼭 내가 이제 그래도 하고 싶었던 뭐 입법이 됐든 어떤 정책적으로나 어떤 그 의정 활동 뭐 포부 같은 게 사실 준비된 게 있었을 텐데 뭐예요? 그렇죠. 뭐 선거운동 기간에는 주로 지역에서 지역적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유세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지역 차원의 이슈고 정치인으로서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 중에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내가 이것만큼은 어떤 진전을 좀 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불평등 문제입니다. 저는 불평등. 지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는 불평등 문제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과거보다 더 구조화된 추세로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이른바 이제 수조 계급론 이런 거에서 나타났듯이 대물림 되고 있고 부여대물림.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고 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없어진 이런 어떤 사회로 가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더 나은 사회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청년 세대가 갖는 여러 가지 박탈감들이 있는데 그 박탈감의 가장 근원에 있는 문제가 뭐냐? 그거는 저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이지 아니죠. 그 작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일어났을 때 공정이 하나의 큰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공정이라는 건 이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공정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정은 굉장히 제한된 가치이고 제한된 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공정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 경쟁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 사회 구조나 이 시스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저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김종필 형님도 80년대에 학생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평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대학을 졸업한 대학생들이 물론 대한민국 측면에서. 경제가 사상 최고의 호황을 달리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취업의 측면이든 자기 실현의 측면이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자기 실현의 기회가 지극히 차단돼 있고 그리고 아무리 화려한 스펙을 아무리 노력해서 개인이 쌓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그 집안 배경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이른바 배경 없이 한 사람이 예전 용어로 자수성가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결국에는 이 불평등의 근원에서 이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이 끊임없이 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되고 저는 그 문제의 핵심에 부동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계급 사회라는 말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20번을 내놨는데 근데 정책을 내놓고 나면 곧바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은 불평등 문제. 그 불평등 문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거를 개선 개혁하는데 그거를 이제 입법 과제로 치면 어떤 뭐 디테일하게 준비된 내용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총선 때도 공약으로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 지금 이제 종합부동산세제 전반을 좀 근원적으로 개혁을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유세 체제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보유세 체제로 간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비용, 이 거래에 드는 비용은 뭐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의당의 정책이고 또 저희 하죠. 개별 어떤 위원회 입장에도 미국만 하더라도 그 부동산 가격과 상관없이 보유세를 한 1% 정도 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가치에. 그러면 100만 불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은 1년에 세금을 10,000불을 내는 겁니다. 보유세로만. 근데 우리는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고가주택에 대해서 물리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보면 뭐 0.3% 아무리 그 최고 세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누가 사실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자기 실현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한 이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제가 또 이제 19대 국회에서 기획재정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고 싶은 그런 계획이나 구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청년 기초자산제라는 거를 정의당에서 정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20세가 되면 사회 출발 자산으로서 국가가 3천만 원의 그 사회 출발 기금을 모든 청년들한테 주겠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게 아마 정의당 그 총선 저기 때 1호 맞습니다. 그거였죠. 그게 지난 대선 때 심상정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청년 사회 상속제를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청년 사회 상속제는 상속 증여세가 1년에 한 6조 정도 거치는데 그 상속 증여세를 부모로부터 상속을 못 받는 청년들에게 사회가 상속하자 이런 취지였고 저 청년 기초자산제는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인 거죠. 상속 증여세 포함해서 또 다른 재원까지 포함을 해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어떤 자산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분배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제도는 굉장히 그 이론적 연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험도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뭐 돈은 어디서 나서 나눠주냐. 그러면 받은 청년과 만 20살이 이미 넘어서 못 받는 청년들 간의 이 박탈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부터 여러 이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되돌아보면 이 논의를 그냥 총선 때 공약으로 툭 던질 게 아니고 조금 더 사전에 이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접근을 하고 좀 더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위해서 총선 공약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오해도 많고 비판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제 개혁 문제는 좀 차치하더라도 이제 조국 사태 이른바 조국 사태 국면에서의 그 대응이 과연 이제 정의당스러웠냐? 정의당이 평소에 그 국민들에게 제기했던
사회 정치적 어떤 의제로서 그 제기해왔던 평소의 스탠스에 비해서 실제 그 사안에 대한 대응은 좀 달랐다. 뭐 심하게 뭐 이중적이었다. 뭐 또 뭐 민주당 이중대 역할에 그쳤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내부의 이제 뭐 성찰이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죠. 예, 그 뭐 굉장히 저희로서는 뼈아픈 대목이고요. 예. 지난 1년 동안 정의당의 이제 총선 준비나 당 전체의 이제 전략은 선거 제도를 바꿔서 예. 교섭단체 혹은 그 이상의 유의미한 의석 확보를 네네, 통해서 뭐. 주류 정당으로 나간다. 네. 근데 이 전략은 이제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했죠. 그 전략 하에 어떻게 보면 조국 사태도 대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선거를 앞둔 전략이라는 게 우리 정체성을 앞설 수 있는 거냐, 정체성보다 전략을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나 문제제기가 이제 이견도 형성이 돼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뭐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고, 저도 뭐 그 장면을 계속 그 시점의 장면을 계속 돌아보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장의 정의당은 많은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때 또 예, 이제 뭐 데스노트를 쓰고 조국 반대를 했으면은 예, 또 예. 탈당부터 시작해서 예.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혼란스러웠겠지만 그래도 아주 진보 정당의 기본적 가치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 결과적으로 그 법적으로는 이분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뭐 무죄청조가 네, 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치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건 굉장히 부적절했다.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당시의 판단을 네. 잘못했고 어떻게 보면 선거제도 개혁에 너무 매여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 20석이라고 하는 그 원내의 주요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거. 아니 왜냐하면 그때는 선거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했죠. 선거법 개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물려 있긴 한데 이제 뭐 그런 방향성, 그러니까 그 전략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아이덴티티, 네. 그러니까 정의당스럽다라고 사회적으로 표현되는 부분에 대한 원칙이나 지향을 잘 못 지켰다 이런 그렇죠. 반성인 거예요. 그 그죠? 이전에 데스노트를 썼던 것과 비교해 봐도 예. 당시에 우리의 그 선택과 판단이 원칙적이지 못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총선 이후에 이제 내부도 다시 성찰해서 재정립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포스트 심상정, 그러니까 넥스트 정의당 총선 전에 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내용을 채우고 있는데 당 대표에 도전하십니까? 아니 제가 당 대표 선거를 한번 출마했었어요. 네, 2등했죠. 예, 2010 1등 이정미 7년도에. 의원이 네. 당 대표 되고. 둘이 출마해서 2등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솔직해 그냥 그거 안 하면 2등했으면 잘한 걸로 알수 그래서 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정의당에서는 참신한 인물군에 속해 있지는 않고 네. 또 이번에 총선 끝나고 나서 당 쇄신 작업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과감한 어떤 세대 교체,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내 의견이 네, 있고 그게 네. 다소 이제 불확실성이 있고 또 다소 이제 뭐 불안한 측면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좀 정체돼 있는 것보다는 네. 다소 미진할지라도 그런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이제 이런 의견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혁신이라는 건 어떤 뛰어난 개인이 와서 하는 게 네. 아니고 결국에는 집단적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8월 한 말까지 당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이제 집단적인 당내 토론과 또 네. 실제 혁신, 네. 그러니까 그냥 페이퍼에 담긴 혁신이 아니고 네네. 실제 실천으로서의 혁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이 리더십의 방향이 보이고 또 새로운 그 주자들이 나서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고민이 없는 건 아닌데 네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결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심상정 이 그래서 지도부에서의 이제 뭐 정책위 당 사명이었기 때문에 네.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책임지는 정치인, 그러니까 책임지는 정당의 면모는 뭐 그러니까 정당의 그 혁신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새로운 리더십이 그 제대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게 이제 전환되는 시점에서 어떤 혼란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조금 리더십이 진화되기보다는 이렇게 뭐 좌충우돌하고 또 혼돈기를 겪을 수도 사실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게 과거를 전부 다 그 훼손하거나 단절하기보다는 계승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의 혁신 또 이제 얘기가 사실은 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아까 그런 문제 제기도 했던 건데 네. 자 그럼 다른 차원의 질문으로는 그러면 세대가 이제 젊어져.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젊은 친구들일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어떤 그 무언가를 책임지고 또 새로운 또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인재들이 준비가 이제 덜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당이나 다소 기계론적으로 그냥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던데.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백가쟁명의 네. 그 시기가 필요하다. 예. 지금은 그러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네. 이제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에너지를 막 분출하고 네. 에너지를 발현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당원들의 선택을 받고 또 국민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네. 이런 이 당직 선거, 이런 당대회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뻔히 예상되는 그 당내에 저희 당내에도 뭐 개파라는 게 있을 거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구도 내에서 뻔히 예상되는 그런 이제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그건 국민들로부터도 별로 참신하다고 인정을 못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겠죠. 세대 교체라는 게 꼭 물리적 연령이 젊은 것만을 의미하지는 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죠. 그보다는 지금까지 이제 그 당내에 이 정의당의 정치를 유지해 왔던 그런 어떤 노선이라든지 또 그 노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라든지 혹은 정책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 한번 다 뒤집어보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실험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네. 그런 새로운 실험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꼭 뭐 연령적으로 젊은 무슨 20, 30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연령이 젊어지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네네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물리적인 어떤 연령의 측면에서의 세대 교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불안감은 있습니다. 저는 당원들 사이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좀 변증법적으로 진화를 하려면 네. 또 창조적인 파괴가 이루어지려면 네. 다소 불안함이 있더라도 제한 없는 그리고 뭔가 이게 이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걸 벗어나서 백가쟁명식의 그런 이 네네. 일대 혁신 경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 뭐 지금 뭐 심정이나 결의는 이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낭떠러지 그게 뭐 떨어지면서 어떻게 되든. 근데 이제 그 일단은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주요 구성원들 스스로부터 자기 혁신 그죠? 네. 자기가 차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는 그게 이제 백가쟁명식으로 뭐 제자 백가 시대 때 분출하듯이 그게 이제 용광로가 돼서 그 안에서 새로운 길이 또 지평이 열릴 네. 수도 있겠죠. 이제 네. 그런 정도의 결의와 이제 그 소망을 갖고 이제 새 출발한다. 네. 이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그 제1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대 양당으로 표현되는 현재 민주당 뭐 지금 통합당 있는데 여기들은 보면 문제가 생기면 이제 외부 수혈을 많이 해요. 그죠? 네. 그 뭐 민주당도 뭐 그 외부에서 뭐 시민사회가 됐든 전문가 그룹이 됐든 하고 여기는 뭐 김종인 씨 하냐마냐 이런 정도 이게 있는데 정의당은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정의당은 이제 선거 앞두고서 네. 뭐 외부 영입 인사들이 들어와서 네. 또 비례대표 후보 경쟁이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당의 어떤 혁신과 쇄신이 필요할 때 그걸 외부에다 맡기는 방식은 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당원들 전체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당내에도 충분히 그런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고 네. 또 우리 당원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새로운 열정과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활동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또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물도 인물이지만 네,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혁신의 길로 가느냐.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희가 외부로부터 폐쇄적인 당이다. 저는 그건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얼마든지 이 정의당 혁신의 과정에 의견을 보태고
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구상을 이 정의당이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관철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을 받을 수 있게 당을 열어놓는 그런 품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제 쇄신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희가 한 15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을 하기로 지금 추천을 쭉 받고 있고 그 추천 과정에서 당 외부에도 일정하게는 열어놓는 거를 이 가이드라인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또 혁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그 정치권 이외에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폭넓은 주체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네트워크도 이제 많이 결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추동력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뭐 정의당이 그 원칙을 지키면서 잘 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내부로부터 에너지를 이렇게 세우고 그걸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전진시키는 그런 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자기 직역 또 어떤 자기 기본 대중 조직 또 뭐 자기 사회적 활동을 하는 현장에서 검증되고 거기서 리더십을 이렇게 세웠던 분들을 계속 그 간부 대우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뭐 이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골간으로서 이게 이제 좀 이른바 당파적 싸움을 하면 이게 이제 다소 이제 굴절돼서 이렇게 빵 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흐름이 이제 건강했고 그 추동력이 정의당의 또 새로운 대안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낙선자 인터뷰가 무척 유쾌할 수는 없습니다. 낙선은 아픈 거고. 좀 유쾌하게 해야 되는데. 예, 뭐 다운되진 않았지만 좀 진지한 버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떨어진 분들 속에서 우리가 또 느끼고 공부할 것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지한 말씀 고맙고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멘트. 오늘 내일신문에서 운영하는 김종필 TV에 처음 나왔는데요. 김종필 우리 정치부장님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100년은 안 됐지만 오래됐어요. 오랜 인연이 있고 또 가끔씩 또 저희가 곡차도 나누는 이런 사이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자주 불러주시고요. 우리 김종필 TV가 정말 승승장구 성장하셔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 유튜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역시 프로 방송입니다. 찰져요. 제가 꼭 그걸 하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기대는 약간 했는데 사전에 리허설 없이 잘. 여러분 하여간 뭐 인간 정치도 이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양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또 좋은 고민을 하는 계기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